엄마가 오지 말랬으니까 우리 진짜 안 올 겁니다. 우리도 엄마 때문에 간병인이니 뭐니 애쓰는 거 안 보이냐고요. 엄마가 오늘 말한 거 책임지시고 앞으로 우리 탓하지 마세요. 엄마더러 죽으라고 아예 기도를 하지 그러니 너희 같은 것들 필요 없다. 예, 그럼 나중에 다 죽을 때 되면 연락하세요. 임종 때나 얼굴 보게요. 여러분, 어쩌다가 아들과 엄마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까요? 아들 셋과 절연을 하고 지내는 70세 김복자 어머니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이고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지금은 그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냅니다. 만약 딸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까요? 아들 셋 모두 다들 자기 아내 눈치 보느라 엄마인 저는 뒷전이었죠. 한때는 자식들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지만 제 인생은 참 고단했어요. 흔히 말하는 청산과부, 저였죠. 어린 자식들 셋이나 달고 재우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낸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40대 초반에 남편을 보내고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죠. 밑으로 2살, 3살 터울의 아이들이 둘이나 더 있었고요. 한창 아빠가 필요할 때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이제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는 정말 매일매일 힘들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자기 길을 찾아 나가더군요. 큰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저처럼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막내도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죠. 아이들을 일찍 자리 잡게 하려고 30 넘기기 전에 차례대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걸 보니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셋이라 바람 잘 날 없었지만 다들 제 몫을 하며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멀리 살다 보니 명절이나 1년에 몇 번 얼굴만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아이들이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경쟁하듯이 먼저 처가에 가려고 하더군요.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명절에 가족들 모여 밥 한 끼 먹는 게 다인데 큰아들은 아이들 낳고 나서 아예 혼자 내려오더군요. 왜 혼자만 왔어? 집사람이 나 혼자 내려가래요.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네요. 라며 애들 클 때까지만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거참. 명절에 한 번 얼굴 보는 건데 그게 힘드다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동생들한테 잘 얘기해서 다음번에는 다 같이 오게 할게요.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들에게 음식을 차리거나 뒷정리를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아들들에게 시켰죠. 물론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것도 불편한 일이긴 했어요. 둘째와 셋째는 오긴 했지만 큰아들이 그렇게 하니 자기들도 똑같이 하고 싶어 눈치를 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일은 없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내려오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눈치는 여전한 저입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지만 참 서운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쁜 건 엄마인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에 찾아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만 바란 건데 그것마저 하지 않으니 서운하기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들더군요. 엄마인 저를 귀찮아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늘 아이들이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여자치고는 이 나이에 키도 큰 편이고 자세도 좋았어요. 60대 초반까지는 아주 건강했죠. 무릎도 좋았고 갱년기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로만 알고 시간을 보냈죠. 피곤함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게 일을 쉴 수 없어서 병원 갈 시간 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큰일이구나 싶었던 건 갑자기 목에 있는 임파선이 크게 부어오른 걸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열도 나고 구토 증상도 있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제가 직접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병을 발견하게 되었죠.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날로 입원했어요. 이때도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싶었습니다. 큰아들부터 차례로 전화를 돌렸는데 어느 하나 당장 내려오겠다는 놈이 없더군요. 정우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119 불러서 병원에 왔는데 입원을 하라 하네.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검사하는 거 엄마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 병원이라고요? 갑자기 어디 아프신 거예요? 엄마가 몸이 안 좋은 지 꽤 됐어. 그래서 119 불러서 왔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나 봐. 병원 입원해서 검사를 좀 받아야 한대. 집에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는데 아들이 좀 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난감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쩌죠? 제가 지금 일을 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민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정민이는 자기 사업하니까 시간 좀 뺄 수 있겠지. 엄마, 내가 지금 전화를 좀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다들 시간 안 된다고 하면 전화하세요. 내가 차라리 간병인 붙여줄게요. 간병인은 무슨 하루에 돈이 얼만데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 것도 아니잖아. 너는 못 온다는 거지? 아무튼 알았어. 저는 큰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셋째에게도 똑같이 부탁했지만 그놈들 중 어느 한 놈도 와주겠다는 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가 아픈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괜히 이런 일로 며느리 부려먹고 시어머니 노릇했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가게 근처 장사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짐가방을 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자식들이 와야겠다고 심각하게 말하더군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내가 어딘가 크게 탈이 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전화를 또 돌리는 게 싫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중에 알려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저에게 떨어진 병명은 뜻밖에도 악성 림프종 암이었습니다. 기술을 따지면 사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냐는 말과 함께요. 저는 병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병이라는데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더군요. 앞으로 치료 계획을 듣는 순간에도 자식들 얼굴이 하나둘 머리를 스치기만 할 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는 게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이 참 무섭더군요. 한편으로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고생하며 가게를 일구고 겨우 살만해졌더니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허망했어요. 얼빠진 채 며칠을 보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자식들도 있고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는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말기라도 요즘 약이 좋아 적극적으로 치료해 볼 만하다길래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항암 계획을 세운 후 일단 퇴원하기로 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아들, 이번 주말에는 모두 엄마 집으로 모이도록 해. 동생들한테도 너가 일러주렴. 왜 전화로 하면 되지? 엄마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지금 말해봐요. 야, 이놈아, 엄마가 그럴 일이면 내려오라고 하겠니? 어쩜 한 번을 엄마 말대로 하는 적이 없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근데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생전 그런 적 없더니만 오늘따라 왜 이리 날카로워요? 아, 일단 알겠어요. 제가 애들 연락해서 무조건 모이라고 할게요. 한 번 모이라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들들이 어렵게 모인 만큼 저는 담담하게 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오늘 모이라고 한 거 짐작하겠지만 좋은 일은 아니다. 엄마가 암이란다. 악성 림프종이야. 그것도 사기 단계이고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많이 안 좋대. 너희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자고 한 거야. 저는 호들갑스럽게 제 병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담담하게 아이들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나 일정을 공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흥분 상태로 돌변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엄마가 큰 병에 걸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 치료는 언제부터 해요? 엄마 보험은 든든히 들어놨죠? 안 그러면 집안 거덜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보장되는 진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더라고요. 너희는 엄마 걱정은 안 되고 보험만 궁금한 거냐? 엄마, 당연히 엄마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죠. 병원은 언제 가요? 형들은 바쁘니까 내가 엄마랑 같이 갈게요. 의사 만나서 엄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들어야죠.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암은 죽을 병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죽는다더니 10년 넘게 사는 분도 있어요.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나마 막내 아들만이 좀 더 걱정스러운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곧 아들 셋 모두 보험 증서를 가져오라며 진단비와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가용 자금이 얼마나 돼요? 치료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잔고를 넉넉하게 해두려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미리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집은 놔두고 가게랑 보험부터 정리하는 게 어때요? 엄마 재산을 정확히 말해주면 내가 알아서 정리해 볼게요. 글쎄, 아직 본격적으로 치료도 안 했는데 벌써 재산을 처분하라는 건 이른 것 같은데. 엄마도 자금이 집하고 가게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나마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이긴 한데 암 치료는 돈이 많이 든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걱정 없겠지만 다들 살기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엄마, 서운해하지 말고 일단 우리한테 전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세우죠. 형, 일단 내가 의사 만나서 항암 치료랑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볼게요. 엄마, 현금 모아둔 거 그래도 있죠? 그리고 식당은 당분간 접어야겠네요. 돈도 돈이지만 엄마가 치료하려면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을걸요. 당장 월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에요. 우리도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엄마한테 보태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엄마, 차라리 통장이랑 재산 처분하는 걸 나한테 넘기는 게 어때요? 어차피 언젠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 우리 줄 거니까 미리 대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줄곧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자기에게 통장을 맡기라는 말을 듣고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야, 이놈아! 너는 엄마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엄마 통장을 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 됐다. 난 너희한테 치료비 한 푼도 도움받을 생각 없고 내일 당장 죽어도 같이 병원에 있어 달라는 말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내가 너 이러려고 오늘 부른 줄 알아? 물론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서운했던 건 아이들이 저보다 병 치료하는데 들 돈 걱정부터 하며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자기들이 부담지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장사도 잘 안 돼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엄마 치료비까지 부담하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 치료비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장사해서 벌어봤자 큰돈 모은 건 아니잖아요. 아들들이 현실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엄마가 병에 걸리니 돈부터 걱정하는 걸 보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암을 이겨야겠다고요. 아들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게 짐작 취급은 받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따라줄 때 재산이든 뭐든 정리해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치료를 시작하니 처음에 호들갑과는 달리 별거 아니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다행히 제 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술 후 아들이 오긴 했지만 다들 생업이 있으니 간병인을 붙여주더군요. 며느리들도 각자 2번 정도 와서 들여다보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불렀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서 쇼크가 올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삶과 죽음이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대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나는 제일 무서운 게 혼자 있을 때 죽는 거다. 아마 내가 얼마 못 살지 싶다. 나는 다른 건 아쉽지 않다만 너희들 얼굴도 못 보고 죽을까봐 걱정이야. 너희도 바쁘겠지만 여건되면 힘들어도 번갈아 내려와서 엄마 좀 들여다봐 줄 수 없겠니? 엄마 마지막일 수도 있는 시간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 들어줄 수 있지? 하지만 아들들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느낌에는요. 우리도 생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건 힘들죠. 게다가 애들이 어려서 쉬는 날에는 애들하고 시간도 보내줘야 하고요. 엄마가 매주 내려오라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엄마가 병원 갈 때 너희 집에 하루씩 머무는 것도 어렵겠니? 엄마도 참 그건 집사람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엄마, 어차피 가망 없는 거면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집에서 차라리 편히 쉬면서 통증 조절만 하시는 게 어때요? 니들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마누라 눈치만 보고 바쁘다는 핑계만 대는구나. 보험금이랑 재산에는 관심 많으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못해. 엄마 정말 서운하다. 그럼 그냥 형이 형수랑 상의해서 엄마랑 당분간 지내는 게 어때? 뭐, 우리 집사람이 그거 허락할 것 같아? 절대 안 돼. 엄마, 설마 아들들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설마 니들 집에 살겠다고 하겠니? 됐다. 못 들은 걸로 하고 다들 돌아가. 니들 보면 꼭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엄마 아픈 건 엄마 문제지.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게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얼굴 보자고 이러시는 거지만 우리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마누라 눈치도 봐야 하니까 엄마 생각만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도 시간 내서 상의해 볼 테니까 당장 죽는 것도 아니면서 엄살 그만 부리세요. 엄살? 너 지금 엄마한테 엄살이라고 했어? 아픈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럴 거면 아예 오지 마. 너희들 다 올 거 없으니까 가라. 나는 다 포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큰아들의 말에 너무 서운한 나머지 아예 오지 말라고 하고 나가라 했습니다.
성질 급한 큰아들은 아픈 저에게 좋아요. 엄마가 오지 말랬으니까 우리 진짜 안 와요. 우리도 엄마 때문에 간병인이니 뭐니 애쓰는 거 안 보이냐고요. 엄마가 말한 거니까 앞으로 우리 탓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죽을 때 되면 연락하세요. 임종 때나 얼굴 보자고요. 엄마더러 죽으라고 아예 기도를 하지 그러니? 큰아들이 화를 내자 두 아들은 말리는 듯 하다가 결국 다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주려고 아등바등 모아봐야 쓸데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에게 아예 연락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놈들은 정말 제가 죽을 때나 올 생각인지 연락을 먼저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3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많이 챙겨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노력과 기도 덕분에 암 판정받고 수술부터 항암, 그리고 회복하는 2년이 흐른 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은 완치라는 말이 없지만 당장은 몸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말이 저에게는 완치나 다름없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며 가게 주변 상가 지인들이 얼마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자식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픈 와중에 첫째 아들은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잘 살았더군요. 그래도 둘째와 셋째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끔 문자나 전화는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성질 제일 우악스러운 큰아들은 생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막상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남은 인생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자식들과의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되면 보자고 했던 놈들이니 죽는 소리를 해야 올 것 같았죠. 사실 몸은 완쾌되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임종할 때가 되었다고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들이 득달같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에 왔는데 제가 멀쩡히 앉아 있으니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우리는 엄마가 많이 아프면 요양원에 모실 생각하고 왔죠. 보이는 거랑 다르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구나. 하니 할 말이 있어서 너희들 다 불렀어. 너희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내 재산 문제야. 어머, 설마요. 혹시 우리 몰래 빚 저질러 놓은 건 없으신 거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안 물려받고 싶은데 엄마 가게나 집 처분해봐야 큰돈 되겠어요. 엄마가 죽는다는데도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길래 저는 그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집이랑 가게만 있는 줄 알았어? 엄마가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 큰애 말대로 이 집이나 가게 권리금 받고 처분해봐야 무슨 큰돈 되겠니?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땅을 사둔 게 있었어. 근데 그 땅이 지금 많이 올랐다지 뭐냐. 사실 애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세종시의 땅을 좀 사둔 게 있었습니다. 살 때보다 무려 5배가 올라 지금은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땅이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가게를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면 애들에게 다 정리해 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들들에게 그 땅의 존재를 밝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땅의 존재를 말하니 예상대로 아들들은 눈이 2배로 커지더군요. 저에게 등기관리증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숨기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이거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데요. 진작 말해줬으면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엄마가 진작 말했으면 잘했을 거니? 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그 땅 어떻게 하시려고요? 뭘 어쩌겠니? 죽기 전에 팔 거다.
그래서 너희 부른 거야. 나는 똑같이 셋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매매되면 내가 연락하마. 제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자 둘째와 막내는 별말 없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땅이 있다는 말에 흥분하던 큰아들은 버럭하고 성질을 내더군요. 엄마, 똑같이라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장남이잖아요. 엄마를 죽을 때까지 모셔도 내가 모실 텐데 내 몫이 많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셋째는 아무리 형이라도 그 꼴은 못 보겠다 싶었는지 형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형이면 다야? 요즘 누가 형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는데? 나는 용납 못해.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 이거야. 맞아, 형. 나도 막내라고 이런 거 피해보는 거 싫어. 형이 뭘 더 했다고 많이 가지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뭐야, 너희들이 감히 형한테 대드냐? 마청인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한 거야. 무조건 절반 이상은 내 거야. 안 그러면 엄마 땅 못 팔게 할 거야. 알겠어? 내 말에 토 달지 마. 형이 그렇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소송에서 판결 나누자? 그놈들은 땅 주인인 나를 빼고 벌써 자기 것들이라도 된 것처럼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하더군요. 저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만 불효자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형제라는 것도 없는 놈들이라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아픈 엄마 앞에서 무슨 짓이야? 형제끼리 엄마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이런 꼴 보자고 부른 거 아니야. 당장 돌아가. 나중에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도 말아라. 이럴 거 뻔히 알면서 너희를 부른 내가 바보였구나. 엄마, 어쨌든 형한테 절반 이상 주는 거 우린 결사 반대예요. 나중에 땅 팔면 꼭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애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산을 받을 생각에 그놈들은 죽는다는 엄마를 잊은 듯 아주 발랄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 땅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땅을 팔기로 했다는 말을 한 이후로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와 제 동태를 살피더군요. 아마 빨리 죽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랬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요. 몇 달 후 어렵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제가 죽지 않고 혈색이 좋아지기만 하는 게 이상했나 봅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땅을 매매했다고 알렸는데 셋 다 아주 기쁨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매주 따로 찾아오던 놈들이 어느 날 재산 문제를 상의해야겠다며 모이자고 하더군요. 땅은 팔았는데 엄마가 몇 달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뭔가 다른 걸 알아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저를 보고 내심 놀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놈들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긴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뜸 이러더군요. 얼굴 좋아 보이네요. 오늘 엄마 유언장 쓰는 문제 논의하려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으신 거 아니죠? 그럼 오늘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놓자고요. 제가 절반 가져가는 건 100번 양보해서 3분의 1보다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자 둘째와 막내가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땅 판 돈 잘 가지고 계세요. 그 돈 묵혀봐야 뭐 하겠어요? 형은 유언장 쓰자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엄마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저 이번에 가게 늘리는 거 아시죠? 사실 엄마한테 받을 땅값 생각해서 대출 풀로 당겨서 썼거든요. 그래서 좀 사정이 급해요. 엄마, 내 사정 봐서 조금 일찍 매매한 돈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저도 우리 집사람 커피숍 차려주려고 상가 월세 계약했어요. 인테리어도 대출 받아서 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며 돈 나갈 거 많은데 우리 그냥 그 돈 빨리 나눠주세요. 땅 판 돈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더군요. 이미 큰 돈 가져다 쓰고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말을 듣자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땅 팔아서 너희 준다고 했니? 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들 맘대로 이러는 거니? 땅 팔았다고 말한 걸 니들 주겠다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구나.
나는 내 땅 판돈 아들들한테 줄 생각 없어. 그리고 이것도 말해야겠구나. 너희한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병 다 나았단다. 안 죽는다는데 어쩌니? 혹시 엄마 죽는 거 바란 건 아닐 거라 믿는다. 아무리 니들이 엄마 생각을 안 해도 죽기 바랬다고 생각하기는 싫구나. 엄마 다 나았고 땅 판돈 줄 생각 없어. 엄마가 다 써버리고 죽을 생각이니 다들 돌아가. 그 말을 들은 며느리와 아들들은 놀라서 뒷목까지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한테는 죽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엄마 병원 다 나았다는 거죠? 그래, 몸에 있던 암세포는 이제 없어. 근데 죽다 살아나 보니까 니들이 다시 보이더라. 아픈 엄마 앞에서 재산 더 갖겠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지금도 그래?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유언장을 미리 쓰고 공증을 받아. 차라리 속내를 다 알아보는 게 속이 시원하다. 오늘부터 너희들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나는 앞으로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이 엄마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엄마,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저질러 놓은 게 좀 많아요. 당장 대출이자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땅 판 돈 일부라도 주시면 안 돼요? 제 몫은 정당하게 받아가고 싶어요. 내 몫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그 땅 살 때 너희가 돈 보탠 거 있어? 엄마 힘으로 샀고 이제 팔아서 돈 받았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거야. 내가 주기 싫다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쓰다 남은 돈은 나눠 가져도 상관없다만 지금은 너희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언성을 높이니 며느리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아들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화를 꾹 참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우리 셋 다 지금 저질러 놓은 거 수습하려면 엄마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못 정당하게 나눠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얼굴 다시는 보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손주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엄마,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들은 마지막 카드로 절연 카드를 내밀더군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덥석 물었습니다. 돈 주인이 주기 싫다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너희가 강도야? 나한테 돈 맡겨 놓은 거 아니잖아.